그 삼성 네. SDI에서 네. 전고체 상용화 속도를 높인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2027년 양상 목표로 네. 하고 도요타는 뭐 연내 상용화 네네네. 목표를 한다고 막 이러는데 네.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 엔지니어 출신이잖아요. 네. 엔지니어 10년 했는데 네. 물론 저는 2차 전지 쪽 엔지니어는 아니에요. 그건 말씀드리지만 이게 개발과 양산과 테스트, 품질 테스트와 실제 생산, 실제 고객사에서 오더 받아서 물건 나가는 거랑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어요. 이 엄청난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최소한 2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개발이 끝이 아니고 이건 엄청난 정밀화학 산업이잖아요. 저는 기계 사업에 있었음에도 실제 제품 나오고 나서 실제 양산하기까지 1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건 정밀화학이잖아요.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그래서 맨날 배터리 아저씨가 이거는 고려청자의 비색을 내는 거다. 진짜 그게 맞는 말이 너무 정확한 비유예요. 정밀화학은요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테스트의 연속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다가 딱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물량이 쫙 풀리는데 그 테스트하고 나서 물량 풀리는 데까지 업계에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2년이고요. 테스트 나갔는데 양품이 수율이라고 하죠. 정상품 실제 나간 물량 중에 정상품이 70% 이상이 안 되면요. 다 또 도로 걷어들여서 다시 재테스트해서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고체라는 거는 제가 레포트 좀 찾아보니까 2019년, 2020년에 뭐 2025년에 상용화 된다고 했는데 그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고체가 상용화 된다고 쳐도 이건 누가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라인을 어떻게 보면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죠. 기존의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라인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만한 전고체가 엄청나게 매력적이냐. 자, 전고체를 하려면 기본 3인방이 들어가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는 전고체 3인방 중에 첫 번째 단결정 양극재를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리콘 음극재를 써야 돼요. 세 번째는 고체 전해질을 써야 돼요.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면서 단결정 양극재도 양산이 돼야 되고 실리콘 음극재도 양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고체 전해질도 양산돼야 되는데 이 중에 유일하게 딱 양산된 거 그나마 어디 가서 지금 양산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는 뭐죠? 실리콘 음극재밖에 없어요. 포스코홀딩스랑 LG화학 중에 뭐가 더 매력적이세요? 저는 반반씩 담을까요? 결정해 드릴게요. 네. 네. 자, 포스코홀딩스 두 가지는 다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가 완벽하게 돼 있다고 보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첫 번째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이 굉장히 낮죠. 그 말인 즉슨 PEG 값은 엄청 낮아요. 근데 성장률이 없기 때문에 PEG 값이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은 근데 그 포스코홀딩스는 2030년까지 이렇게 좀 더 길게 보면 폭발적으로 가는 거죠. LG화학보다 더 갈 것 같아요. 2030년까지 보면.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단기 3년을 봤을 땐 단기 3년. 압도적으로 LG화학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LG화학은 바로바로 눈에 보세요. 3조에서 5조 가고요. 그죠? 매출은 62조, 75조, 85조 이렇게 두 자릿수 뛰죠. 예.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포스코홀딩스 아까 5%였죠. LG화학은 영업이익률이 이제 첨가제 양극재 사업부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률이 5.3%, 6.9%. 물론 LG화학도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매력적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진짜 리튬의 7년, 8년의 가치를 보고 장투. 지금 너무 싸니까 장투하는 개념이고 LG화학은 2, 3년에 그 짧은 기간에 양극재의 폭발적인 성장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전혀 미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LG화학을 보는 건데 주가 상승 탄력적인 측면에서도 LG화학이 포스코케미칼보다 더 가볍게 움직여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1, 2년 봤을 때는 LG화학 3년 이상 장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홀딩스. 그래서 폐배터리까지도 봤을 때 에코프로까지도 나쁘지 않다. 네네. LG화학, 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그럼 에코프로를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제 아까 앞서서 이제 개념으로 PEG 개념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가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비싼 게 아니다. 거기에 이제 동의가 됐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거 아니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는 끝물이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비중을 넓혀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약간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수급은 언제나 변한다. 가변적이다. 그러니까 수급은 딱 뭐 고정된 뭐 어떤 딱
외국인이 최근 한 달간 매도했어요. 물론 추세적으로 매도할 수는 있죠. 근데 일단은 수급은 언제든지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수익이 단기적으로 많이 났으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것도 진짜 쪼개보자. 자, LNF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1등이에요. 그것도 종목별로 철저하게 차별화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더 대단하다고 보는 게 수급 자체가 있잖아요. 개인이 늘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수급은 굉장히 파편화돼 있고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언제든 각계격파. 네, 개인 투자자 수급은 뭐 언제든 박살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2차 전지만큼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배터리 아저씨 역할이 엄청 크긴 한데 거의 뭐 교주 수준입니다. 90점이 되시네요. 네, 배터리 아저씨 90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김지윤 진짜. 대표님까지. 아니, 저는 뭐 리틀 배터리 젊은이. 젊은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아저씨가 너무나 큰 역할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파편화되어 있지 않고 똘똘 뭉쳐있다. 배터리 아저씨 나 25년까지 안 팔 거야. 그거에 맞아요. 감동받은 정말 많은 이 2차 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 저도 너무나 사랑하고요. 대표님도 사랑하시죠? 2차 전지? 맞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2차 전지만큼 성장하는 산업이 있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자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똘똘 뭉쳐있다. 그 다음에 그 개인 투자자가 당분간 그렇게 막 엄청 팔까요? 물론 개별적으로 파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성장이 딱 가시적으로 보이는 업종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든 또 그걸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야 그럼 언제든 맞아요. 언제든 팔 수 있는데 갖고 있으면 더 수익이 날 게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더 높은데 굳이 팔까요? 못 팔죠. 저는 이 130%난 수익이 아까워서라도 못 팔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 팔았다가 더 올라가면 그거 배 아파서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배 아픈 사람들이 지금 계속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슈를 쏟아내잖아요. 제가 꼭 얘기해 드릴게요. 저 어차피 고정으로 말씀하셨으니까 2차 전지 어떠한 상황에서든 위험 신호가 보이면 정말로 디테일하게 그때 숫자로 갖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을 일단 말씀드리면 수급은 굉장히 가변적인데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절대 지금 무시 못할 수준이다. 그리고 그 체크해본 발언은 기관의 자금은 영국계 자금, 미국계 자금, 뭐 아시아계 자금 여러 가지의 자금이 있는데 그 북미계 자금이 일부 2차 전지를 판다고 해도 2차 전지를 보는 시각 자체도 JP모건이나 뭐 공매를 많이 치는 골드만삭스가 매도 리포트를 낸다면 일본계 자금인 노무라에서는 뭐 LNF 매수 의견을 낸다듯이 외국인들조차도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의견 자체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린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외국인이 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외국계 자금에서도 아시아계 자금은 굉장히 2차 전지에 지금 관심이 많고 2차 전지를 매수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철저하게 종목별로 차별화돼서 보자. 그 종목별 차별화의 흐름은 한 주 단위는 의미가 없고요. 최소한 한 달 이상, 3개월 이상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파는 추세가 보이면 그거는 또 그때 개별 종목 단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지금 최소한 2년 이상 긴 호흡으로 갖고 계실 분들이 더 많다고 보는데 2차 전지를 긴 호흡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하루 이틀 기관이 판다고 한들 외국인이 판다고 한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고 실적 안정성이 보장된 섹터인데 그럼 저는 계속 고민을 해요. 계속 뭐 썸네일도 되게 자극적으로 2차 전지 다음 섹터는 과연 뭘까요?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AI나 로봇이 2차 전지 안 갈 때는 AI 로봇이 가고요. 제가 계속 매일 시장 흐름을 체크하잖아요. 2차 전지 갈 때는 또 AI 로봇이 주춤하고요. 최근에 뭐 반도체 막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일단 반도체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금 상황이 쉽지 않다니까요. 어려워요 지금. 계속 팩트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나쁘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기대감을 땡겨서 반도체로 가려고 수급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지만 이게 연속성이 유지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고요. 2차 전지를 팔고 다른 매력적인 엄청나게 매력적인 숫자도 찍히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뭔가 이렇게 개인 투자자를 똘똘 뭉치게 할 만큼 구심점이 생기는 강력한 모멘텀이나 재료,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의 포텐셜 이런 게 나오면 거기다가 숫자까지 찍히는, 그러니까 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숫자가 찍히는,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섹터가 나오면 글로 갈아타시면 되는데 글로 갈아탈 만한 매력적인 섹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내에서도 야 그러면 2차전지 내에서 저평가된 게 뭐야? 뭐야? 아무도 안 쳐다보는 엔캠이 갑자기 어제 25% 급등 나오네? 음극재, 야, 구조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러면 이제 양극재 비싸서 못 샀으니까 음극재 사볼까? 대주전자재로 나노신소재 최근 수급이 몰린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말자. 그리고 2차전지를 팔아서 다른 섹터로 갈 만큼 다른 섹터가 엄청 매력적인 게 안 보인다. 매력적인 게 보이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와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현재로서는 안 보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조차도 외국계 자금을 쪼개보면 외국계 자금이라고 다 2차전지를 팔려는 게 아니라 일부 수익 실현한 물량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외국계 자금은 또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2차전지만큼 보장된 성장성이 나오는 섹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너무 좋은 점만 얘기해서 조금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안 갖고 계신 분이 배 아프실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팩트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에 대해서는 너무 좀 이런 단기적인 부분에 일회일비 할지 마시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네. 좋습니다. 또 한 가지가 네. 뉴스에 그 네. 에코프로 3사,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네. 시총 합계가 네. 네이버를 넘어서고 현대차를 넘어섰다. 네. 이거는 너무 네. 과대평가 아니냐. 네네. 거품이다. 네. 일단 그 기사 자체가 틀린 게 에코프로 BM 시총이 22조 7,877억, 에코프로 12조 8,603억, 에코프로 HN 1조 1,846억으로 총 36조 8,326억이에요.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네. 근데 현대차 38조 1,603억이니까 현대차가 에코프로 3사보다 시총 초과한 게 아니고요. 약간 네. 그렇겠군요. 현대차가 시총이 많고요. 네이버는 32조 6,600억이니까 그건 맞아요. 근데 매출 기준을 보시자고요. 에코프로 BM 매출 약 9조에서 10조 예상하고요. 엄청 보수적으로 잡아서 에코프로 매출 8조에서 9조예요. 이것도 엄청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에코프로 HN 매출이 3,500억에서 4,000억.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매출이 약 5,000억 이상 잡으면 최소 에코프로 그룹사 매출만 20조에 20조. 매출이 20조. 네. 매출이 20조인데 네이버 매출 올해 9조 7천억에서 최대 맥스 제일 좋게 보는 게 10조 5천억이거든요. 이거밖에 안 되나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네이버보다 네이버를 시총 추월했는데 매출이 더 잘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이 문제인가? 그렇죠. 영업이익 문제인데 영업이익 에코프로 BM만 영업이익률이 떨어져요. 6.7%. 근데 에코프로 HN 당연히 10% 이상 나오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수산화 리튬 가공하는 거 30% 나옵니다. 에코프로 전체 영업이익률 12% 나와요.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사로 전체로 치면 약 20% 초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에코프로 비면 6.7%지만 전체적으로 다 평균적으로 밸류에이션 해보면. 근데 네이버 영업이익률 진짜 나쁘지 않거든요. 네이버 영업이익률 15에서 16% 나와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에코프로 그룹사가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와,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숫자를 진짜 디테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현대차 영업이익률 5%도 안 나와요. 야, 그렇구나. 네. 높을만 하네. 네. 높을만 해요. 근데 이제 주가만 오른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로선 그런데 앞으로 그럼 현대차와 네이버의 영업이익 성장률과 매출액 성장률이 높을까요? 에코프로 그룹사의 매출액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을까요? 야, 당연히 에코프로 압도적으로 비교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딱 그거 같아요. 네이버랑 현대기아차는 역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네네. 들어와서 너무 네네. 익숙하잖아요. 네네. 근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건 아직도 네네. 좀 낯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좀 약간의 편견? 그런데 이제 숫자를 갖다 대고 나면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거. 낯설고 편견이 있으니까 아직 에코프로의 투자 기회는 있다.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면 그땐 밸류가 너무 비싸서 야. 더 비싸져서 그렇지 않을까.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질문지 없으실 것 같은데 예. 반도체는 좀 더 기다리셔야 된다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세요? 반도체 가장 큰 거는 핵심인 철저하게 반도체도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가 제가 계속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데 수요가 그렇게 아무리 봐도 수요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수요는 크게 서버, PC, 그 다음에
휴대폰이 있죠. 챗 GPT 이런 거 안 돼요? 자율주행차. 챗 GPT의 절대적인 수혜를 받는 거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챗 GPT의 수혜를 받으려면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시면 되죠. 네. 굳이 삼성전자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반도체 너무 중요한. 저도 반도체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좋아져야지 코스피 지수가 좀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재미난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반도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업황보다 6개월에서 9개월 선행해요. 그러니까 미리 반영하는 거죠. 아까 질문지에 제가 그거 답변 드리려는데 질문 안 주셔가지고 그것까지 연관지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반도체 왜 96,800원 고점 찍을 때 맞아요. 그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랑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게 2차 전지는 매출액과 성장률이 50%씩 진행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96,000원 찍었을 때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2021년에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업체와 주가는 약 6개월에서 9개월의 선행성이 있다고 봤을 때 반도체 업체 주가가 고점 찍은 2021년 1월 96,800원 찍은 거는 2021년 9개월 뒤 시점이 2021년 연말에 주가를 반영했다고 보면 되잖아요. 주가랑 반도체의 주가랑 실적은 약 9개월의 선행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2021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매출 20% 올라갔고 영업이 51조를 찍은.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2023년 데이터 중에 2021년에 최고치 실적을 찍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실적을 선반영 땡겨서 2021년에 주가도 실적으로 쳐도 밸류에이션이 맞아요. 96,800원은 2021년에 영업이익으로 51조를 찍었는데 그걸 비싸다고 얘기하다기보다는 실적을 선행해서 땡겨서 밸류에이션 간 거고. 자,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포스코케미칼은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50% 70%씩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럼 매출액과 성장률이 삼성전자처럼 고점 찍고 꺾이느냐? 아니잖아요. 계속 성장을 하는 계속 성장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땡겨서 계속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매출과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 삼성전자처럼 최고점 찍고 꺾이는 순간 밸류에이션이 박살이 나겠죠. 근데 최고점을 아직 안 찍었어요. 아직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 내년 50% 이상 성장하니까 PEG값도 1이 안 되는 거고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50%에서 꺾이는 시점이 실적의 최정점을 찍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빨라야 이한나 연구원님 말씀은 2025년부터 이제 공급 가행이 돼서 그럴 거라는데 업계에서 확인한 바로는 2025년은 너무 빠르고 최소한 2026년 이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 되기 전에 밸류에이션은 먼저 피크를 찍겠죠. 그러니까 그 피크를 찍는 시점과 지금의 현재 주가와 지금의 실적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더 성장해야지 주가 피크를 찍는 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딱 비교해보면 그게 맞아요. 삼성전자는 그 시점에 이미 9개월 피크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피크를 찍은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비엠 LNF나 포스코케미칼 실적 피크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최소한 2, 3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주가도 피크를 찍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이건 논리구조가 딱 맞죠. 그러니까 우리 돈은 제한돼 있고 굳이 뭐 반도체를 사 2차 전지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2차 전지 말고 반도체를 보는 이유는 반도체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최근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선 더 나빠지지 않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를 예상하고 하는 건데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가 회복돼야 되는데 수요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수요가 회복될 거야. 2분기부터는 재고가 떨어질 거야. 근데 실제 업계에서 확인한 거는 2분기에 재고 떨어지는 거 어렵다. 근데 하반기에는 재고를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분기는 너무 빠르고 하반기에 재고가 떨어지면 재고를 선반영해서 먼저 쌓아놓잖아요. 서버든 PC든 휴대폰이든. 근데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작년에 그래도 반도체 가격을 견인했던 게 서버인데 서버가 올해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같은 대고객이 서버를 엄청 늘리진 않아요 지금. 그 좀 강력하게 했던 그나마 메타조차도 전년 대비해서 1% 정도 감소하는 수준이고 그래서 서버도 기대감만큼 못 미치는 수준이고 PC도 사람들이 이미 많이 교체해서 또 새로운 신규 교체 수요가 일어나야 되는데 생각보다 교체 수요가 많지는 않고 근데 계속 미뤄졌던 DDR5 인텔의 DDR5란 전력이 20%나 감소되고 성능은
1.3배나 더 좋은 DDR5랑 강력한 이제 모멘텀이 나와서 그게 조금 수요를 견인해 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계속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휴대폰은 이제 아이폰 15가 나오는데 아이폰 15가 얼마나 잘 팔릴지는 체크해 봐야 되고 삼성의 갤럭시 S23 23이 생각보다 잘 팔린대요. 그래서 그거 갤럭시 S23에 관련된 부품들 그거 관련된 뭐 소재들은 잠깐 반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큰 그림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 2차 전지의 그 거대한 구조적 성장과 비하면 그렇죠. 안 되는 정확합니다. 거지. 상대적인 비교에서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렇군요. 네.